의료법과 관련하여 동영상 제작합니다. 진도가 좀 안 나가가지고 빨리 만드는 건데 분들 어쨌든 집중력 있게 수업해서 빨리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의료기관도 제대로 못 나갔죠. 네,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최대한 만들어서 남길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의료기관을 나간 반도 있고 못 나간 반도 있는데 일단은 나간 반은 안 들으셔도 되고 한 번 더 들어도 되고 안 나간 반은 여기부터 들으셔도 돼요. 자, 의료기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은 정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신고냐? 허가냐죠.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요걸 이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문장부터 이제 걸리죠.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법을 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 아빠는 얘기했는데 쉽게 말해서 건물이 없으면은 의료업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건물, 조산원이라는 건물이 아니면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푸드트럭이라든지 천막 의료봉사, 이게 의료법으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천막에서 의료봉사 하는 거 많이 봤는데요? 그게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외들을 다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네. 첫 번째, 응급 환자가 있는 진료하는 경우. 예, 의사가 출근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쾅 하고 나가지고 사람이 하나 피를 철철 흘려 쓰러졌는데 죄송해요. 의료법상으로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해야 되기 때문에 좀 죄송한데 같이 병원까지 걸어가 주실까요?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예. 응급 환자가 진료하는 경우, 응급 환자를 보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여러분, 왕진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환자 보고 제가 정말 그 병원에 갈 수가 없을 테니 저희 집에 와서 치료 좀 해주세요 하는 왕진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수해 지역에 의료 텐트가 천막이 지어진다거나 이런 것들, 산불 지역에 의료 지원 서비스를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 간호를 하는 경우인데 여러분 가정 간호는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은 누구밖에 못하냐면은 가정 간호 전문 간호사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간호예요, 간호. 자, 위에 2번은 쉽게 말해서 의사들이 왕진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4번은 가정 간호라고 해서 간호사가 하는 국가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죠? 자, 여기서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거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다 되죠? 그러니까 의원까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그러니까 여러분 요양병원도 안 되고 정신병원도 안 돼요. 한의사는 또 웃깁니다.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이 한의원이 돼요. 그러니까 한의사는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조산사는 조산원만.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것 말고 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당연히 개설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할 수 있죠. 제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국립암센터, 국립 소록도병원, 그다음에 시립병원, 도립병원 이런 것들은 다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의료법인. 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죠. 여러분 삼성의료원은 삼성 걸까요?
삼성재단 혹은 삼성이라는 주식회사 삼성 걸까요? 아니에요. 주식회사 삼성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이 조금 더 치료를 원만하게 받기 위해서 삼성에서 돈을 그러니까 그 삼성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삼성의료재단이라는 따로 의료법인 재단이 있어요. 그런 법인이라면은 오로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은 병원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자, 법인인데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료 순수하게 의료 목적만으로 성립된 법인. 다른 말로 의료법인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 학교의 우리 학교의 주인이 동방학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학원법인 동방학원이거든. 그러니까 오로지 교육만을 위해서 법인을 학교 법인은 오로지 교육만을 위해서 만들어야 돼. 그것처럼 의료법인은 오로지 그 법인을 만들고 나서는 의료업 말고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짓으로 돈을 벌어서 안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애매한데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교수님, 비영리법인이 의료법인 아닌가요? 아니에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 맞는데 모든 비영리법인이 의료법인인 건 아니야. 근데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얘기하는 비영리법인이 의료법인보다 더 상위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법인은 무조건 사단법인이며 아니다. 의료법인은 무조건 비영리법인이어야 돼. 근데 비영리법인이 전부 다 의료법인일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의료업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의료업이랑 나라에서 허용해주는 의료업과 비슷한 업종 말고는 절대 운영을 못해요. 그러면은 그런 사업을 했다? 의료법인인데 건강보조식품을 팔았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그 의료법인 자체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은 뭐냐라고 하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죠. 전에 이제 얘기를 살짝 잘못했는데 여러분 재단법인도 비영리법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재단법인이 LG 같은 경우에 LG 그 선한 의인상이나 이런 것들 주는 법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기업에서 돈만 내서 법인을 만든 거야. 그리고 자기 기업과 상관없는 거지. 그런 순수한 돈만 모인 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연세대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연세대가 맞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학교 법인이 병원을 차린 거예요. 와, 우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동방학원도 병원 하나 차려주면은 한 30배드 이상만 넘어가는 병원 하나 차려주면은 여러분 중에 한두 명은 매년 취업할 수 있을 건데, 그죠? 간호과도 많고 물리치료과도 많고 그런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학교 법인이 그 학교의 학생 혹은 교직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법인을 차릴 수 있어. 그러니까 비영리법인과 의료법인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셔야 될 거는 의료법인은 순수하게 의료만 추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이 있어요. 준정부기관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지방의료원하고 한국보건복지공단. 쉽게 말해서 대전에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반에 수업 듣는 사람 아마 알 건데 대전에는 이상한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대전 지방병 대전의료원 없죠. 그죠? 네, 이 의료원을 지어주는 게 준정부 의료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공단에서 하는 그 각종 보훈병원들 있죠. 요것들은 준정부기관이에요. 만약에 얘들이 교수님 정부기관 아니에요? 만약에 얘들이 정부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어야 되죠. 근데 그 보훈병원 실습 나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공무원처럼 행동하지만 진짜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요 5가지는 여러분 외워 두셔야 합니다.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특히 법인하고 민법의 차이, 그 비영리법인과 의료법인의 차이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항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개설을 하려면 아니다. 요거다. 3번, 4번이다. 드디어 핵심 나왔네요. 이게 더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 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하려면 뭐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영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급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신고. 근데 병원급으로 가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일단은 심의는 해야 돼요. 심의는 해서 허가, 그것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표. 근데 300베드가 넘어간다. 시도 개설위원회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복부 장관의 승인. 그래서 신고, 허가, 승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러면 승인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300베드 이상도 시도지사의 허가가 나야 돼. 근데 100베드, 300베드가 안 되는 병원은 그냥 이런 본심의 가가지고 도지사의 허가, 그러니까 그 병원 내줘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시도지사가 그냥 허가 내주면 돼. 근데 300베드가 넘어가면은 개설위원회에서 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그 사건 내용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거 해도 될까요?라고 해서 승인이 내려오면 시도지사가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 되는 거죠. 더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건 최근에 바뀐 법이기 때문에 예,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산원. 조산원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예, 지도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도의사는 반드시 어떤 병원에, 그러니까 그 조산원에 출퇴근하지 않아도 돼요. 가령 내가 A라는 조산원을 차렸는데 내 지도교사는 미즈 산부인과의 A 가장이다. 그래서 내가 애를 그냥 말 그대로 난임이나 이런 출산이 아니라 일반 출산 경우에는 내가 쭉쭉 봤지만은 뭔가 문제가 벌어지면 그쪽 병원과 연계할 수 있다거나 그쪽 지도의사의 지도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지도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은 무엇입니까? 조산원입니다. 반드시 지도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에 결이 있어요. 뭐냐? 자,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첫 번째,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 안에 약국이 있는 건데요. 근데 약국 안에 병원이 있는 거 안 됩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약국 자리였는데 약국 한 켠에 가건물을 대놓고 나서 병원 간판을 달고 있다?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가 그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면서 1층 약국, 2층 병원 말고 병원과 약국이 한 복도 쓰는 거 본 적 있어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수님, 제가 다니는 병원이 2층인데 2층에 약국이 있던데요? 그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 2층에 여러 가지 가게가 있는 거야. 근데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중국집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이런 식인 거지. 그러면은 전용 복도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는 돼. 근데 이런 병원을 잘 볼 수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약국은 약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화제 하나 주세요. 해열제 하나 주세요. 진통제 하나 주세요. 이런 벌이가 꽤 쏠쏠치 않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데 약 하나 받아보겠다고 2층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지. 1층에 있는 약국에 대충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국은 애지간하면 1층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한 복도에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나는 약국, 하나는 병원. 이 경우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은 또 안 되는 것. 다른 층에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3층을 딱 눌렀는데 띵동 하면서 3층 문이 딱 열리는 순간 3층 문이 열리는 순간 약국이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 저기 뭐야 어디였지? 이거 어디 대전에 있는 어디 아트박스인가 갔더니 딱 그런 식으로 돼 있던데. 예. 2층 건물 딱 눌러가지고 올라가서 띵동 열리니까 뭔가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부터 아트박스가 시작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약국은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 증축, 개축한 건축물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거 가지고 피를 얼마나 받습니까? 친구도 안 하고 여러분 그 층을 미친 듯이 올렸다가 그 위에 있는 에어컨 때문에 무게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큰 참사가 났어요. 함부로 건축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의료인은 프랜차이즈 하면 안 된다. 우리 동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내과가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내 이름으로 다른 내과 하나 만들어가지고 페이닥터를 거기 상주시킬 수 없다. 근데 다만이 나오죠? 뭐가 가능하다? 자, 요 말 처음 수업 들으시는 분들 뭔 말인지 이해 한번 해보십시오. 이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하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라고? 자, 이 이상의 의료인 면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인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한의사이면서 의사, 혹은 치과이면서 의사이면서 의사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많아요. 예. 20살 때 한의과 들어갔다가 한의과 졸업해가지고 한의사가 됐는데 생각보다 한의사 장사가 안 되고 나는 양약 치료에 대한 갈망이 있어. 그래가지고 다시 의대 들어가서 30살, 40살 넘어가지고 의사 되는 사람도 많아. 그러면 이 사람은 한의사야, 의사야. 둘 다야.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빌딩의 2층 건물을 전체 임대를 내려가지고 문만 다르게 하고 안에 들어와 보면은 같은 건물인 이원준 한의원과 이원준 내과 의원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원준 한의원에 온 사람들한테 침 놔주다가 갑자기 저 열 나는데요. 그러면은 옆으로 넘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원준 내과의원에서 내과의사로서의 감기약을 처방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이 내용입니다. 두 개 이상의 의료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은 한 건물, 자, 의원급에서만 하나의 장소에서 두 개의 그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간호.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임상병리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가정간호의 범위를 보시면은 여러분 뭐가 빠졌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 투약이랑 주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없이 투약과 주사를 할 수 있나요? 가정간호법에 의하면 가능해요. 물론 이제 의사가 처방을 주겠지. 이 환자분한테 가가지고 이 환자분 가정간호하러 가셔가지고는 이 약 주시고 이 약으로 주사 놔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의료법 때 얘기했잖아요. 의사가 같은 건물에 없는 이상, 의사가 화장실을 2층이나 3층으로 간 상황에서도 간호사는 주사를 놓을 수 없어요.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주사 행위가 가능하거든. 근데 이 가정간호법에 따르면은 의사가 자기랑 옆에 있지 않아도 주사를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정간호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 투약이나 주사로 많이 틀려요. 두 번째, 뭐가 빠집니까? 검체 채취도 가능해요. 사실 이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샘플링, 피를 뽑아가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다만 뭐는 안 된다? 그 자리에서 즉석 진단은 안 된다. 그러니까 병리사가 없는 이상 그 자리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혈액 검사를 한다거나 하는 행동은 안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거 되게 이제 애매하긴 한데 혈당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혈당도 안 돼야 되는데 혈당까지는 되는데 체혈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계에 들어간다?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해달라고 이번에 간호사법 개정할 때 이거 해달라고 간호사들이 난리가 났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임상문의과 협회랑 방사선과 협회에서 원래 둘이 사이 안 좋거든요. 사이가 안 좋은데 그거 알죠? 그 짤 알죠? 이번만큼은 동지다. 응? 없나? 그 개구리랑 개구리 위에 뱀 타고 있는 짤. 요거 이거 만화가 있을 건데 어떻게간에 딱 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방사선 협회하고 임산부의사 협회하고 그 힘을 합쳐가지고 크로스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저기 어디 진단을 간호사한테 맡기느냐. 그럼 우리는 뭐 하려고 뽑아놨냐 이래가지고 그거는 막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의사 없이 투약할 수 있는, 의사 없이 주사 놓을 수 있는 가정간호하는 간호사가 되기 쉬울까요?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정 전문 간호사만 가능한데 가정 전문 간호사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 간호사가 돼야 돼 일단. 그리고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돼. 이 사람이 간호 전문 간호사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석사 과정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석사 과정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간호 전문 간호사라는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 간호 전문 간호사 시험까지 통과해야지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되기 쉬운 건 아니야. 어쨌든 우리는 막았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자, 중요한 것. 가정 전문 간호사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검체, 채취, 운반, 투약, 주사, 치료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간호나 교육은 되지만은 검체, 채취는 우리 영역이고 운반, 투약, 주사, 운반까지도 우리 영역이고 투약, 주사는 그 지도 의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도 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근거는 뭐다?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는데 이 처방이 매번 간호를 받으러 어떤 할아버지한테 가정간호하러 갈 때마다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받아 놓으면 90일까지 쓴다는 거죠. 90일 중요합니다.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가정간호를 하는 사람이 한 번 받은 의사에게 처방전은 얼마나 유효한가? 90일까지다. 그리고 가정간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자기 병원에 가정간호사가 2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정간호와 관련된 기록도 5년 보존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짜리 2개, 그다음에 3년짜리 1개, 2년짜리 1개. 요거 빼고는 싹 다 5년입니다. 대충 맞아요.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외워 놓으십시오. 요것도 큰 의미 없고요. 실태조사 줄만 그어 놓으세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관이 계속 조사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해서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병원이 의사가 면허가 정지된 건지 아니면 돌팔이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건지 계속 조사 나옵니다. 네. 자, 의료기관 개설과 관해 가지고 정립합시다. 저는 이 책이 제가 물론 이 책에 참여도 했지만은 이 책이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참 좋아요. 자,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자, 첫 번째 원칙이 대원칙이 뭐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이라는 건물, 쉽게 말해서 병원 건물 바깥에서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예외는 뭐 응급인 경우. 그다음에 환자 보호자가 요청해 가지고 뭐 하는 경우? 왕진 가는 경우.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당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불 지역이나 수해 지역에 가서 텐트 치고 진료해 주는 경우. 그다음에 가정간호. 가정간호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가정 전문 간호사가 한다. 그다음에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료기관 개설자. 딱 별표 치고 정리해 두십시오. 의사는 다 됩니다. 당연히 치과의원, 한방의원 안 되겠지만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다 됩니다. 한의사.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요양병원은 가능합니다. 한의사는.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치과병원 둘만 됩니다. 조산사는 조산원인데 지도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세울 수 있어요. 어떤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군기만센터, 소록도병원. 자, 그 다음에 의료법인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인은 의료법인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의료원 말고는 못해요. 이거 나중에 되게 중요한 꼭지로 나와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쉽게 말해서 삼성에서 돈을 뚝 내놓은 재단법인이라든지 학교법인이 부속 병원을, 그러니까 무슨 대학 부속 병원을 운영한다든지 이거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준정부 기관은 2개 있다고 했죠. 대전 의료원 없죠. 청주 의료원 같은 지방 의료원, 아니면 대전 보훈병원 같은 보훈재단밖에 없다. 자, 요거는 별표를 100개 정도 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번 의원은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은 시도지사에게 허가. 근데 물론 심의받아야 되지. 자, 그리고 300배도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300배도 넘는 병원 새겨보겠다고 우리 도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해서 사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받고 시도지사가 허가. 그렇죠? 자, 개설 장소 제한입니다. 약국 안에 안 됩니다. 약국 옆에 가건물 안 됩니다. 약국과 같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안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당연히 안 됩니다. 자,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여러분 프랜차이즈 찾아지지 말란 말이에요. 말란 말인데 예외는 하나 있다고 했죠. 한 사람이 의사, 한의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한 건물의 한 층 내에서 의료기관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가정간호 나왔는데 어떤 사람인지 대충 얘기 드렸죠.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뭐다? 검체, 채취, 투약, 운반, 주사까지 가능하고 진단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검사 불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의사와 한의사의 처방전이 따라야 되는 거는 검체, 채취, 운반, 투약, 주사, 치료적 의료행위 안 됩니다. 그리고 한의사는 그러면은 매번 이 가정간호사가 누구한테 갈 때마다 처방전을 써주느냐 아닙니다. 90일까지 한 번 써준 걸로 90일까지 써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가정간호를 실시하겠다라는 병원은 적어도 2명 이상을 고용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원격 의료. 별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전화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그 치료 방법을 지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섬이나 아니면 완전 깡시골에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공보유로 일하고 있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왔어. 지금 당장 무슨 약을 먹여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혹은 자기 옛날 선생님 그 스승이었던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원격 의료입니다. 자, 그러면 원격 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그러니까 원격 의료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그러면은 비대면 의료가 가능하냐라고 누가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원격 의료라 하면 뭐만 가능하냐? 의사가 의사한테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그거 내가 알아본다는 게 아, 그리고 이제 누가 물어봤는데 닥터나우 같은 프로그램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저도 나이가 많이 먹은 게 이제 표시가 나는 건데 옛날에는 절대 불가였어요. 절대 불가였는데 그 저도 지금 절대 불가로만 알고 있는 놈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 진료 가능하게 어느 정도 적당히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렸냐면은 일단은 내가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는 6개월 이내에 방문한 적이 있는 병원이라면은 어플로 증상을 얘기하면은 그 증상과 관련된 약을 처방전을 약국으로 보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은 처방전은 대리 수령이 불가능하죠? 그죠? 예, 처방전은 누구?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만 가능하잖아. 뭐 그런 거지. 그런 거니까 잠깐만. 그다음에 직계 존속의 배우자도 가능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외우세요. 근데 그런 와중에 처방전이 약국으로 날아가면 약은 택배로 못 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약국까지는 가야 돼. 병원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예,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비대면 진료라고 하진 않고요. 보통 이제 비대면 진료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약 좀 어디로 보내주세요. 혹은 약은 우리 집 약국에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약국에서 타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사 대 의사가 하는 진료를 원격 진료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패드나 스마트폰 같은 거 가지고 켜놓고 나서 저쪽 의사가 불러주는 방법대로 치료를 해. 그게 원격 진료라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자, 어, 자, 원격 진료를 하는 자, 쉽게 말해서 원격지 의사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 랜선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라고 시키는 사람, 아바타. 그리고 직접 대면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키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직접 대면해서 일하는 아바타가 있어요. 둘이가 있다면은 누구의 잘못이 의료 사고가 커졌을 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는 겁니다. 그 A반이야, B반이야. 그 반한테는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의 원칙 중에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죠. 뭡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무조건 죄를 안 지은 거예요. 증명의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검사한테 있다. 너는 죄인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지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건 웃기다는 거지. 옛날에 그거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마녀 사냥을 했어요. 여러분 마녀 사냥이 별겁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재산 많이 남겨놓고 죽은 과부가 있어. 갑자기 동네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 마녀다 이래가지고 죽여버린 다음에 재산 싹 빼가는 거죠. 그게 마녀 사냥이었어요. 여러분 평범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마녀 사냥 재판하는 방법이 네가 마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였잖아. 그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지. 그야말로.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책임주의. 예. 결과주의가 아니고 책임주의.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면 너도 죽어가 아니라 네가 사람을 죽이게 한 것에 있어 가지고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증명의 책임은 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져야지 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것처럼 한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원격지에서 지시한 사람과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치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쉽게 말해서
어느 쪽이 명백하게 잘못한 게 있어. 내가 지시하라는 대로 안 했어. 그러면 지시 받은 사람이 잘못한 거지. 내가 지시를 누가 보더라도 잘못했어. 교수님, 이 약 쓰면 안 되지 않나요? 야, 너 나 못 믿냐? 써! 그런데 썼어. 다른 교수들한테 들었더니 그 새끼가 미쳤네. 이럴 정도로 잘못했어. 그러면 지시한 사람이 잘못이지. 근데 둘 다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이 결국은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 사실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의료사고가 아니니까.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돌아가신 거는 의료 책임을 믿을 수 없지만은, 어쨌든, 어떠한 종류의 밝혀내기 힘든 의료사고가 있었고, 이 의료사고에 대해서 책임 공방이 벌어진다면 제일 책임을 무겁게 지는 사람은 원격지에서 불러진 사람이다. 아니면 직접 수행한 사람이다. 직접 수행한 사람이 무조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관 개설 특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부속병원 있죠. 그러니까 대학교 부속병원 말고, 그러니까 어떠한 그 기업의 부속병원들이 있거든요. 현대아산병원 같이. 이런 병원들은 똑같이 의원을 개설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병원급이라면 시도지사의 허가. 이렇게 된다.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준수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은 종류에 따른 시설 규격을 정해줘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뒤에 가면 쫙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거 별표를 치셔야 돼요. 일단 의료기관 운영할 때 이거 네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의료실에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300배드라고 신고를 했는데 340명, 350명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입원실에 남녀 혼숙시키지 말 것.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세 번째, 입원실이 아닌 장소, 린넨실이라든지 휴게실에 환자를 입원시켜 놓지 말 것.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잠자는, 예,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말, 그 수업 안 듣는 사람, 뭔 말인지 한번 알아들어봐요. 외래 진료 중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 대기시키지 말 것. 아니, 여러분 병원 가서 대기해 본 적 없어요? 다들 대기하잖아. 근데 외래 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말고는 환자는 대기를 못 한대. 그러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병원 밖에서 대기해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병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진료실이라고 하면은 의사랑 나랑 만나서 얘기하는 의사가 있는 그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병원의 나머지 공간은 진료 대기실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의사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 뒤에 사람이 그 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서 의사 선생님이랑 나랑 나누는 얘기를 듣고 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4개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양병원이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 여기서 페이지 말지 말고 바로 요걸로 봅시다. 이거 아닌데? 아, 왜 정이 없지? 자, 요양병원이 나오는데요. 요양병원에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입원하는 곳이냐? 자, 3가지. 일단 노인성 질환은 다 입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성 질환, 노인이 아니더라도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염 뭐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심하게 부러뜨렸다거나 어디를 심하게 적출했다거나 하고 나서 몸을 회복할 동안에 일반 병원이 입원비가 비싸가지고 요양병원에 있는 거 가능합니다. 재활훈련 요양병원에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반에는 이거 얘기해준다고 시간이 굉장히 길게 갔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절대 입원해서는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거, 감염병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감염병 환자 혹은 감염병 의사 환자 그리고 병원체 보유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요양병원에 절대 못 갑니다. 제1원칙입니다. 두 번째, 정신질환자는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빠네 그것이 알고 싶다 혹은 제가 외지주 얘기해준 친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되게 재밌는 얘기긴 한데, 예, 진짜 옛날에는 정신병자도 아닌 사람을 가둬놓기 위한 사설 감옥으로 요양병원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젠 정신병자는 요양병원에 못 갑니다. 근데 왜? 예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별표를 100개 정도 쳐두십시오. 치매 환자는 정신병이지만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다음 중 입원할 수 있는 병원 없는 병원이라고 했을 때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울증 안 돼요. 정신병이라서. 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나오네요. 의료인의 정원. 요것 또한 별표를 한 100개 정도 치십시오. 조금 있다가 나오는 그 아무튼 의료법상에서 여러분이 계산기를 돌려야 되는 몇 안 되는 그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정리본이 있으니까 정리본을 딱 보고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자, 여기 딱 나와 있죠. 1번.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38조에 대해서 정리 딱 되어 있는데, 요 표를 보지 말고 그 다음 표를 보는 게 훨씬 낫겠다. 쭉 넘어갑시다. 제가 안 한 거는 여러분 외우지 마요. 그죠? 자, 체크포인트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이 체크포인트는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옆에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옆에 중요한 거니까 이 체크포인트를 달달달달 외운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것, 운영 기준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예. 입원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남녀 구별해서 운영해야 된다. 남녀 같은 병실 쓰면 안 된다. 입원 환자가 아닌 장소에 두면 안 된다. 마구간에 저하기 잠겨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진료실에는 다른 진료 중인 환자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요양병원 별표 100개. 오로지 입원할 수 있는 사람,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수술이나 상해 후 다리가 팔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니면은 장기 떼내고 나서 몸이 낫고 있는 도중만 가능해. 그리고 뭐는 안 된다? 옛날 전염병.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거나 전염병 있는 사람과 접촉했거나 전염병 병원체를 복용한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리고 정신질환도 다 안 돼. 그럼 유일하게 정신질환 중에 입원되는 딱 하나의 병, 치매. 반드시 외우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의료인의 정원인데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병원 의원은 입원 환자 20명당 1명의 의사가 있어요. 의사 직가에서 한의사는 20명당 1명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외래 환자 3명이면 입원 환자 1명으로 봅니다. 근데 요양병원은 요양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사보다는 간호사의 숫자가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의사보다는 간호사가 많아져. 다만 외래 환자 3명이 입원 환자 1명은 똑같아.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300베드에 병원에서 외래 환자가 평균 450명이라면 필요한 의사의 수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베드니까 20명당 1명이니까 15명 필요하지. 그지? 더하기 450명이니까 3명당 1명꼴로 치니까 이것도 150베드가 되는 거지. 150베드니까 그러니까 150명이니까 20명을 치면 7.5명이 되죠. 그러면은 22.5명이 되는데 0.5는 무조건 올립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3명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서 이 계산 문제 푸는 방법 알아야 돼요. 이게 300병상의 요양병원이라면 또 계산이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간호사는 숫자가 또 지라맞게 다릅니다. 어떻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의원에서는 입원 환자가 2.5명당 1명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입원해야 되는 병원에는 많죠? 그리고 외래 환자는 12명당 1명. 외래 환자라는 경우는 사실은 의사가 필요하지 간호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간호사는 입원해 있는 사람한테 집중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12명당 1명이 돼요. 한방병원은 입원 환자 5명당 1명, 요양병원은 6명당 1명.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바뀌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공식 같이 외워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랑 한약사는 깔끔하게 얘기하자면은 잘 안 나옵니다.
그냥 큰 병원에 약사랑 한약사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부터 하나씩 다 알아야 돼요. 자, 영양사. 기본적으로 입원하는 병원이라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밥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병원급 이상은 싹 다 영양사는 있다. 의료기사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진료 과목별로 필요한 수만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단검사과가 한 명 있으면 한 명 있으면 되는 거고 진단검사과 진단검사실 방사선실이 있으면 진단검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입니다. 이건 나중에 더 디테일한 수치가 다음에 나와요. 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종합병원에만 있으면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조금 이따 할게요. 사회복지사 조양병원에 한 명씩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당직 근무자는 요양병원에 한 명 이상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직 근무자와 그 당직 경비병은 약간 개념이 달라요. 어쨌든 당직 근무자는 요양병원에만 있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간호조무사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는 조건이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이거 적어드릴게요. 괜히 또 안 적어줬다고 뭐라 할까. 간호조무사는요. 입원이 아니죠. 입원 맞구나. 입원 환자가 5인 이상인 의원에서는 간호사 정원의 50% 이내로 고용할 수 있어요. 입원 환자가 5인 이하인 의원은 100% 간호조무사로 충당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뭔 말이 되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어떤 요양병원이 있어요. 입원 환자가 60명이고 외래 환자가 입원 환자가 60명, 외래 환자가 120명인 요양병원이 있어요. 여기서 최대로 고용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의 숫자는 돌아버리겠죠. 그러면은 요양병원이니까 60명이라면 환자 1명당 간호사가 1명 필요하지. 10명 필요하네요. 거기다가 외래 환자가 12명이니까 몇 명이라고 했지? A씨. 여러분이 알아서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녹화된 거 보면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없고요. 수술실, 분만자실, 중환자실이 감염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 중 감염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속하는 것은 이러면 이 셋 중 하나를 찍으시면 돼요. 이게 딱 이렇게 나와요. 수술실, 분만실, 다음 중 감염 관리가 필요한 시설인 것은 이래가지고 임상병리실, 진단검사 의학실, 해부병리실, 뭐 체열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보기 중에 하나 수술실이나 분만실이나 중환자실이 들어가 있으면 감염관리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한번 읽어두시면 좋고요.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그 다음에 보호자 등 보호장이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장이 출입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됩니다. 말이 빨라지네요. 자, 그 다음에 보안 인력 배치. 100베드 이상의 병원은 반드시 100베드 이상 갖춘 병원 그리고 100베드가 안 되더라도 정신병원과 종합병원은 반드시 보안 장비랑 보안 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큐리티 가드들이랑 세콤이 달려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당직 근무자 말고 보안만 전담하는 그래서 고용된 수위나 경비병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시간이 50분짜리로 컷하고 싶으니까 한 7분 정도 남았네요. 제가 알아서 컷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체크포인트로 바로 갑시다. 공중보건의사 고용금지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보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별다줄이 아니고 진짜 공보이라고 불러요. 공보이라고 해서 그 보통 여러분 그 남자들이 의대에 들어가면은 우리처럼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따고 군대에 가는 게 아니라 의사가 돼서 군대를 가죠. 우리는 이제 그 대학 다니는 도중에 그 군대 갔다 와서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따는데 보통 그 의대 간 애들은 의사가 되고
군대를 갑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되면 군의관으로 군대를 갈 수 있거든. 그래서 군 병원에서 군인들을 치료해주는 일을 해요. 근데 의사가 되려는 사람도 많은데다가, 그러니까 군 병원에는 늘 이제 군인들이 좀 있는데다가, 물론 거기도 문제가 많아. 왜냐면은 3년 빨리 마치고 튀어나올 사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의사들은 군의관을 가려고 하지. 왜냐면은 그 좀 약 쓰는 거랑 수술하는 것도 연습해보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루타가 아니라 그나마 좀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해서 내가 사회에 나가 가지고 병원도 운영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일단 군인 대상으로 연습을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군병원을 많이 가는데, 군병원에도 죽을 입장이에요. 한 3년 정도 죽으라고 일 시켜 놓으면은 걔들 그냥 전역해가지고 병원 찾으려고 바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계속 신임만 들어오는 거지.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더 문제는 뭐냐? 의사들이 졸업하고 나면 전부 다 군병원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지역보건법 가면은 나오는데, 정말 그 지역 산골이나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에는 의료 서비스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국민들에게 의사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공보의 제도예요. 공중보건의사. 쉽게 말해서 너 군대 가서 군의관 하는 대신에 3년간 시골에 보건소에서 일해. 근데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누구였지? 나 누군지 기억났다. 어쨌든 자기는 임상병리사가 돼가지고 강원도 저 산골에 보건소 같은 데 박혀서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 저의 지도학생이 있을 정도로, 군병원 가가지고 수많이 밀려드는 사람들을 상대로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은,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아프다는 사람 한 명 오지 않는 조용한 시골 보건소에서 졸다가 3년 보내고 심신을 회복하고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보위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공보위를 뽑아놨더니 얘들이 뭔 짓거리를 하느냐? 당직 의료인이라고, 여러분 그 나중에 가면 또 나오는데, 우리나라 의료법에 몇 베드 이상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은 반드시 야간에 의료인이 몇 명 이상 킵하고 있어야 돼요. 200베드당 한 명이, 그 좀 있으면 나와요. 반드시 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킵하는, 그러니까 이 의료법의 말장난인데, 이 킵해야 되는 의료인의 숫자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용된, 전담된 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의사 자격증 가지고 있지만은 소속되어 있는 병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나 갖다 쓸 수 있어. 혹은 좀 심하게 얘기해서 A라는 병원에서 6시에 퇴근한 의사한테, 야 오늘 그 일당 줄 테니까 우리 병원 당직 의료인 좀 해라. 가능해. 그러니까 이 당직 의료인을 공보위 중에서 엄청 뽑아가는 거예요. 각종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 공보위들은 그래서 밤에는 당직 보건인 가가지고 돈 벌고, 당직 의료인으로 돈 벌고, 낮에는 보건소 출근해가지고 졸고. 이게 형평성에 맞냐는 거지. 아빠 되는 제가 그 육아휴직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육아휴직 동안에 내가 직장 육아휴직 동안에 어떤 카페 나가서 알바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알바비 150만 원 이상 못 받아요. 왜? 애 키우라고 휴직을 줬는데 돈 벌고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나라에서 이거 하라고 시간을 보내줬는데 딴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공보위는 고용되면 안 된다. 당직 의료인이 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개설 기관 의료 특례인데 겹치는 게 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라고 하면 엑스레이 CT 맘모그래피가 있어요. 이거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면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방사선이 나오는 장치는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특수의료 장비라고 해서 엑스레이가 빠지고 MRI가 들어가, CT 맘모그래피는 그대로지만 MRI가 들어갔죠. 얘는 등록만 하면 돼요. 교수님, 그러면 CT MRI는 CT랑 맘모그래피는 겹치는데요? 그러니까 CT랑 맘모그래피는 어쨌든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이기도 하면서 특수 의료 장비이기도 해. 그러니까 얘들은 신고해야 돼. 근데 MRI만큼은 신고할 필요 없이 등록만 하면 된다. 그리고 요거는 1년 이내 안전교육 이런 거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CCTV입니다. CCTV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1시간짜리 수업이 그대로 가네. 시간이 이렇게까지 많이 갔나? 자, 원래 수술실 CCTV는
의사들이 제출 안 하려고 그 난리 쳤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자 1번 되게 중요합니다. 전신마취 등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한다면은 반드시 CCTV로 찍게 돼 있습니다. 왜? 아빠리 누가 얘기하던데 정신마취 상태에서 여환자한테 하도 지저분한 짓을 많이 해서. 그래서 찍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찍어요. 찍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첫 번째, 안 찍어도 되는 경우가 일단 첫 번째 이게 웃겨요. 녹음 기능은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수술하는 장면을 찍을 수 있는데 무슨 말이 오가는지는 녹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저 녹음 기능, 녹음은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저 한 줄 집어넣기 위해서 의사들이 국회의원들 상대로 노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그 수술실은 트래시 토크의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저기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해서 제가 수술실을 모든 의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트래시 토크가 진짜 좀 많아요. 왜냐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 환자 저기 뭐 그 수술하려고 여환자 눕혀놓고 나서 이 환자는 살이 쪘니 안 쪘니 날씬해 보였는데 벗겨보니까 저 수술하려고 배를 까보니 뭐 살이 흐물흐물하니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거기에 또 간호사들은 또 동조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변호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 수술이라는 행위가 워낙에 긴장되는데 그 긴장감을 트래시 토크로 덜어내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되게 친절한 사람인데 그 운동 경기나 중요한 경기가 걸릴 때마다 막 욕설을 심하게 한다거나 팬들한테 함부로 하는 운동 선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입으로 막 털어버리면은 긴장감이 풀려가지고 좀 되나 봐. 인격이 문제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수술실에는 정말 듣고 있기에 너무 지저분한 소리들이 막 난무하는 공간이긴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녹음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녹음 기능은 뺐습니다. 근데 수술해야 하는 사람 환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녹음해 주세요. 근데 수술 들어간 사람이 알겠습니다 녹음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그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은 안 된다. CCTV로 수술을 촬영해야만 촬영할 수 있다 아니에요. 촬영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의식 없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시술은 다 무조건 CCTV로 촬영해야만 하는데 녹음은 빠진다. 자, 그 다음에 수술 장면을 촬영하지 않아도 되는 저 수술 장면 촬영 안 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따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생명이 위협하거나 영구장애가 남을 경우. 저 지금 환자가 없어서 저 수술해야 되는데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잠깐만요 CCTV 달아야 돼요. 지금 그럴 시간에 수술 바늘 한 번이라도 더 꼬매겠다. 이런 경우 괜찮습니다. 두 번째,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말 그대로 수술을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뇌를 연다거나 간 일부를 막 잘라낸다거나 막 이것저것을 막 해짓는다거나 누가 보기에도 진짜 위험한 수술하는 경우에는 그 CCTV 남겨서 어떡할 건데, 그죠? 그런 경우는 굳이 CCTV 남길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수련병원에서 전군이 수련의 목적을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가 있는 경우. 쉽게 말해서 내가 수술하는 것들을 전공의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CCTV가 있으면 내가 제대로 못 가르칠 것 같아. 그러면 안 찍어도 된다는 거예요. 수련병은 애 공부시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용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촬영한 장보 그 영상 정보는 제공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촬영한 그 환자 본인만 받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범죄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필요하다.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 사고와 관련돼 가지고 분쟁이 터졌어. 이게 의사 잘못인지 네 몸이 원래 나빴던 건지 의심돼. 그러면 제공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환자, 해당 수술자, 의료인들 저 모두 다 동의를 받았어. 환자도 뭐 열람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촬영한 사람 보는 거 괜찮습니다. 거기 참여했던 의료인 모두 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다. 중요한 건 요겁니다. 6번. 누구든지 촬영에 의한 영상 정보 탐지, 누출, 변조, 훼손 목적 위에 사용도 안 된다. 여러분 나중에 가면 나오지만 정보는요 복사 혹은 보유 이거랑 누출, 변조, 훼손 이거 세 개랑은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의 강도가 다릅니다.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정보에 접근해서 복사를 했다? 이것도 처벌을 받아. 이것도 처벌을 받지만 이것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는 건 뭐다? 그 정보를 훼손하거나 복사해서 유출시키거나
변조시키는 행위는 더 큰 처벌을 받아야겠지. 그죠? 그리고 CCTV는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전반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열심히 양쪽으로 양악 수술을 받아가지고 턱을 돌려 깎았어. 내가 되게 예뻐졌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있어가지고 뼈가 제대로 벗어나 갔더니만은 제대로 된 수술 성공 사례해가지고 내 턱이 깎여 있는 장면이 그 병원에 TV에 계속 나온다. 안 되겠죠. 그런 목적으로 광고나 이런 목적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자, 비용이 발생하면 소모 비용은 청구한 사람한테 한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CCTV 촬영된 영상은 오래 보관한대요. 31일 별표. 외워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등 공공이용. 쉽게 말해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광이나 시젠. 쉽게 말해서 병원이 우리 병원에서 이 검사를 하고 싶은데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충분치 않을 때는 그 검사 장비를 운영하는 기관에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가령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매독인 것 같아. 매독인 것 같아가지고 샘플을 보냈는데 그쪽 샘플에서 매독이랑 임질균이 동시에 발견됐다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매독균 약이랑 임질균 약이랑 동시에 썼는데 정말 매독만 있었던 거야. 그럼 누구 잘못이야? 검사를 한 사람 잘못이지. 이런 명백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의료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딱 아마 50분일 거예요. 50분, 56분이네. 자, 그래서 이까지 하는데도 1시간이 걸리네. 생각보다 진도가 많이 나가겠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 의료법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파일을 좀 남길 테니까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 열심히 보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 그 동영상 체크 보다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파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